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톡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하계초등학교 교장 어재호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과 같은 시절에 줄 베른이 지은 해저 이만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바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해양대학교에 가서 마도로스가 되어 5대양 6대주를 여행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선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 것 같아요? 열매를 따는데 어디를 건너서 가죠? 개울이 얇으니까 이게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이 원시는 앞에 개울이 있는데 과일을 따고 싶은데 따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바위가 없어서요. 또 아마 개울이 너무 깊어서 걸어가거나 헤엄쳐 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면 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뗏목이나 배를 만들어서 개울을 건너가서 이 과일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박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먼저 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중력과 부력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지구가 우리를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힘을 중력이라 하고 지구 중력에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 지구하고 달에서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무게가 다르죠? 그 이유는 달에 있는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이 몸무게가 60kg, 지구상에서는 60kg예요. 근데 달에 가면 몇 킬로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10kg가 되겠죠? 네. 다음은 부력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력이란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중력에 반하여 위로 뜨려는 힘입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갔을 때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물 위에 뜨려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한번 그러면 수영장에 가서 몸을 가만히 눕혀보세요. 그럼 몸이 위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뜨려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부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중력과 부력에 의해서 중력이 더 크면 우리는 물에 있을 때 가라앉게 되고 부력이 더 크면 물에서 뜰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부력에 관한 하나 재미있는 일화를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어떤 사람이 황금으로 만든 왕관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그 왕관이 진짜 100% 황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무게를 잘면 100% 순금으로 만드는 거나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나 무게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고대 아테네에 어떤 왕도 했어요. 자기가 순금을 가지고 어떤 세공업자에게 황금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황금 왕관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순금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에게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르키메데스도 그것을 보고 눈으로 보거나 무게를 달아서는 순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기 목욕탕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물이 넘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유레카라고 외치고 그 방법을 발견했어요. 지금 뭐냐면 같은 무게를 가졌더라도 밀도가 다르면 물이 넘치는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금으로 된 황금 왕관과 불순물이 섞인 황금 왕관은 물에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왕관이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인류는 배를 이동하기 위해서 노와 돛을 사용했습니다. 노는 배를 젓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고 주걱처럼 생긴 나무를 이용해 사람의 힘으로 물을 밀어내어 그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 원리입니다. 돛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보트에서는 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원지에 가서 보트를 타면서 노를 저어본 경험 있어요? 예,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돛은 이제 대항해 시대에서 범선이 더 유리해지면서 점점 쇠퇴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배는 노를 잘 사용하지 않죠? 네, 근데 그 노는 젓는 방식에 따라 센실레 방식이 있고 스칼로치어 방식이 있는데, 센실레 방식은 노 한 개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스칼로치어 방식은 노 한 개에 복수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왼쪽 보이는 그림은 배너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혹시 배너 보셨나요? 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스칼로치어 방식입니다. 노 하나에 여러 명이 달려붙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다음은 돛입니다. 돛은 배 바닥에 세운 기둥으로서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메어서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넓은 천으로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선박을 움직이게 하고 갑판과 수직으로 된 장치입니다. 돛의 종류는 다양한데 여기서는 가로돛과 세로돛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로돛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를 움직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범선에 사용되었고, 순풍을 받을 경우 바람을 받는 면적이 사각돛보다 넓어 속도가 빨랐습니다. 가로돛은 순풍일 때만 사용하고, 만약에 역풍이 불면 어떻게 했을까요? 돛을 젓고 노를 저었어요. 근데 세로돛은 가로돛에 비해 바람을 추진력으로 변화하는 효율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역풍에 대해서도 편하게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며 돛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함선의 선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바람이 순풍만 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 때는 이 세로돛을 이용해서 좀 느리더라도 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로돛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집트의 파피루스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5000년 견후 나일강 근처에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이용하여 돛담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어서 육상 교통이 불편했는데 파피루스라는 배를 타고 나일강을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날랐다고 합니다. 배의 앞쪽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들어져 있죠. 그 이유는 나일강의 진흙바닥에 쉽게 배를 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구성과 방수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큰 파도가 없는 해안가의 고기잡이배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사용한 동물가죽 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3500년에서 2300년 사이에 스칸디나비아에 거주한 신석기 시대 수렵 채집인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물가죽 보트는 바다 표범과 같은 수생 포유류의 가죽을 사용하여 배를 만들고, 수생 포유류의 기름을 이용하여 배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물가죽 보트는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가죽 보트를 사용했다는 증거로는 선박으로 순록을 수송하는 암각화가 발견되었고, 또한 독일 북부에서 발견된 순록불들과 스웨덴에서 출토된 동물뼈에서 프레임으로 사용됐다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지역에서 양가죽을 실로 깨어서 큰 자루를 만들고 공기가 새는 곳을 악교칠하여 공기를 불어넣어 공기 주입식 튜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비닐 튜브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현재도 난주를 가로지르는 항하 지역에서는 관광상품으로 양가죽을 이용한 뗏목 타기에서 관광상품이 있다고 하니 나중에 황하 지역을 여행하시게 되면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사용된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군 비봉리 신석기 시대 유적지 최하층에서
통나무를 이용해 만든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는 최대 길이가 3m 10cm, 최대 폭이 60, 두께가 2에서 5cm, 깊이가 약 20cm가 된다고 합니다. 발견된 통나무 배를 살펴보면 배를 만들기 위하여 통나무를 군데군데 불에 태운 다음 돌자기와 같은 날카로운 석기를 이용해 깎아내고 다시 갈돌과 같은 기구로 표면을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비봉리 통나무 배는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3,500년보다. 그거보다 훨씬 많이 더 오래됐습니다. 4,000년보다, 아니, 5,000년보다 더요. 더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8,000년 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럼 이 비봉리 통나무 배는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나무가 뭐죠? 소나무. 네, 맞아요. 소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중세시대의 선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킹 배입니다. 여러분, 바이킹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해적이, 놀이기구 놀이기구도 생각나고 해적도 생각나죠? 예. 바이킹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사용된 배입니다. 배의 폭과 깊이에 비해 길이가 길고 갑판이 없는 간단한 구조로 거친 북해의 바다에 적합했습니다. 초기에는 돛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8세기부터 9세기경에는 네모돛을 사용했습니다. 바이킹족은 사람이 죽으면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유해를 같이 매장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두루카라 배 앞에 보면 용머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거북선 같은 데서도 용머리가 있었잖아요. 자, 이 용머리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그 바닷가에서 멀리서 배가 올 때 용머리를 보면 위협적인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위협적인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적들을 위협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바이킹 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드라카라는 전투선으로 얇고 긴 선체를 가지고 있어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얇은 홀수선으로 내륙으로 침투가 쉬웠고 배가 바다에서 적게 가라앉아서 항해할 수가 있어서 낮은 바다에서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는 전투선인데요. 바다에 조금만 가라앉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가까이 갈 수 있었겠죠. 왜 해안가 가까이 가면 이 사람들이 해적이니까 저거한테 빨리 기습하는데 유리했겠죠. 또 한 가지 배는 크라누라는 상업용 선박입니다. 이 배는 넓고 안정적인 구조로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오슬란 박물관에 가면 이 시대에 사용한 바이킹 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크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크선은 13에서 14세기 북유럽에서 널리 사용된 배입니다. 침저선으로 기존의 평저선보다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그림이 평저선인데 밑에 배가 첨저선이죠. 배가 물에 많이 가라앉으면 좀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화물이나 물자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지붕 위에 기아를 얹듯이 판재를 겹쳐서 이음으로써 방수 효과를 높였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은 이렇게 겹쳐서 했고 오른쪽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는데 물이 많이 새겠죠. 그래서 방수 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내각이 직각인 장방형의 가로돛을 장착하고 순풍을 이용할 수 있는 배였습니다. 한자 동맹을 통해 여러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평평한 밑바닥과 높이 솟은 선수와 선미에 있는 갑판 구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갑판 구조물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에게 활, 돌 등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대한 수비 능력이 좋았습니다. 기존의 노를 이용한 배는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왼쪽 노를 많이 져야 될까요? 오른쪽 노를 많이 져야 될까요? 왼쪽 노를 많이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북해의 바다는 파도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노를 이용해서 배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 후쪽에 중앙타를 장착해서 배의 조종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은 갤리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갤리선은 고대에서 중세까지 지중해에서 주로 사용된 배입니다. 지중해는 바람이 불규칙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상선이고 할 것 없이 노라는 보조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갤리선이 유용했습니다. 특히 전투 시에는 돛을 내리고 노만으로 조종하였고 노를 젓는 노군을 전투병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BC 480년경 살라미스 해전 당시 아테네 연합군은 3단 갤리선을 사용하였고 1단 갤리선을 사용한 페르시아군과 마주쳤습니다.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3단 갤리선을 사용한 아테네가 이겼을까요? 1단 갤리선을 사용한 페르시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요? 3단 갤리선을 사용한 아테네군이 더 이겼습니다. 왜? 3단이기 때문에 노를 젓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예. 근데 이때 사용한 노 젓는 방식은 앞에서 봤던 센실레 방식입니다. 즉, 노 하나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후에 1571년 네파톤 해전 시에는 크리스트교는 200척의 갤리선을, 투르크는 250척 이상의 갤리선을 가지고 서로 전투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도 역시 크리스트교가 이겼습니다. 이때 사용한 노 젓는 방식은 스칼로치오 방식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이후에는 20단을 두 척 붙여 40단을 사용한 그림과 같이 거대한 갤리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의 선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의 선박의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그 당시의 유럽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후추 좋아하시나요? 우리 갈비탕이나 뭐 설렁탕 먹을 때 후추를 쳐서 먹죠? 근데 그 후추는 유럽에서 나지 않고 아시아 지방에서만 나는 향신료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이 후추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후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인도 상인을 거쳐서 이슬람 상인을 거쳐서 저 지중해에 있는 베네치아 상인을 거쳐서 유럽을 통해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정복함으로써 지중해를 통해서 후추를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유럽의 끝쪽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에서는 후추가 더욱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어떻게 지중해를 통하지 않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거쳐서 후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을 썼는데 아시아에 있는 지팡구라는 나라에 가면 궁궐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길바닥에 황금이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포르투갈 사람이나 유럽 상인들은 아시아에 가서 그 황금을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중해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정복당했죠. 그래서 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 국가와 연합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중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노를 저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범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캐라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라멜선은 15세기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에 의해서 개발되어 아프리카 연안 탐험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배로 20-30m 정도의 길이와 50에서 100톤 정도의 적재량을 가진 범선으로 2개 또는 3개의 돛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각돛과 삼각돛을 혼용하여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효율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등 대항해 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였으며 그러나 배의 크기가 작아 탑승 인원이 20에서 30명 정도 탈 수 있었으며 대형포를 장착하기 어려워 해상 전투에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에는 대형 선박의 등장으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카락선은 원앙 항해를 전제로 개발되어 대서양의 높은 파도에서도 선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에서 4개의 돛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둥그러운 선체에 독특한 복층식 선수 부분과 선미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량 수송이 가능한 넓은 선창을 가지고 있어서 승무원, 물자,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어 무역선으로 쓰기에 좋은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많은 대포를 탑재할 수 있어 해적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단점은 덩치가 지나치게 크고 선수와 선미가 높은 형태였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수록 불안정해지고 돌풍이 몰아치면 아예 배가 전복될 위험도 있고 홀수선이 높아서 암초에 자초되기도 쉬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1차 대항해 때는 몇 척의 카락선과 몇 척의 캐러벨선으로 항해를 했을까요? 카락선이 큰 배인가요? 작은 배인가요? 큰 배죠. 그러면은 큰 배가 더 많았을까요? 작은 배가 많았을까요? 큰 배는 만들기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캐러벨선은 두 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니나나 핀다라는. 그러면 카락선은 몇 개였을까요? 예, 한 개죠. 혹시 산타마리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바로 그게 이 카락선입니다. 다음은 클리퍼선입니다. 클리퍼선은 19세기에 다수의 도시 달린 쾌석 범선으로 클리가 날아가듯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제작된 클리퍼는 폭에 비해 선체가 길고 19세기 평균적인 배보다 작아서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중국의 차를 빨리 운반하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오가기 위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배의 특징은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되냐면 중국에서 차를 가져와야 되는데 차는 배에 오래 있으면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게 실더라도 빨리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클리퍼선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19세기 중반에 가면서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증기선이 발달함에 따라 차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클리퍼선이 더 빨랐지만 나중에는 증기선이 더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윈드제머라는 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의 배는 목재로 만들었죠. 윈드제머는 목재가 아닌 강철로 만든 선체를 가지고 주로 화물을 나르는 범선입니다. 3개에서 5개의 돛대를 가지고 수십 개의 사각돛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점점 스크루와 디젤 엔진을 갖춘 증기선이 대중화되면서 범선이 사양새를 타게 되었고 1950년을 마지막으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배의 크기는 보통 2,000에서 5,000톤급이었으며 가장 큰 윈드제머인 프로이센호의 경우는 11,600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의 선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선은 추진력을 기존의 노나 돛이 아니라 증기기관을 이용한 선박입니다. 증기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람과 무관하게 정해진 속도로 정시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의 증기선은 증기의 힘으로만 대양을 건너기 힘들었기 때문에 돛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증기선은 미국에서 럼지, 피치, 스티븐슨, 풀턴 등이 경쟁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럼지, 피치, 스티븐슨 등은 실패하였고 결국 세계 최초로 상업용 증기선을 개발한 사람은 1807년에 증기선으로 허드슨강을 정기적으로 운행했던 풀턴이었습니다. 자, 가솔린 엔진을 얻은 최초의 배는 1886년 독일에서 개발된 페이퍼호입니다. 그해 7월 자동차를 발명한 고트리프 다임러가 2달 후인 9월에 1기통 1.1마력 자동차 엔진을 얹은 모터포트를 완성하여 슈투트가르트의 네칸강에서 시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타임러는 이 모터포트를 한 대 더 만들어 비스마르크 황제에게 진상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모터포트는 독일의 벤츠 자동차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혹시 독일을 여행하면 벤츠 박물관에 가서 정말 이 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젤 엔진을 이용한 최초의 선박은 1910년 독일의 슬추 조선소에서 만든 MS 볼카누스입니다. 이 배는 소형 유류 운반 탱크선으로 해안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셀란디아는 최초로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대항해를 한 대형 선박으로 이 배가 1912년 운정 당시 템즈강을 올라가는데 굴뚝이 없는 대형선을 본 사람들이 고장난 배라고 생각하고 와서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박들은 석탄을 때우는 스팀 엔진을 사용하여 검은 연기가 굴뚝으로 나왔으나 이 배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폐기가스가 섬 및 돛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잘 위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한 선박의 장점은
증기기관에 비해 연료가 40% 이상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의 선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선박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기상 상황과 주변 선박, 암초 같은 해상 장애물과 위험을 파악해 운항하는 무인 자율 운항 선박이 될 것입니다. 현재 무인 선박은 1단계는 선원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2단계는 원격 제어는 가능하지만 선원이 필요하고 3단계는 선원이 없이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9월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무인자율 운항 시스템을 1800TEU급 컨테이너에 탑승하였고 2024년 11월 삼성중공업의 자율 운항 선박 시프트 오토 출항식을 거제에서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 선박은 어떤 것일까요? 발표해 볼 수 있나요? 앞으로는 미래의 선박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요? 네, 사람이 운전할 것 같지 않아요? 네.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미래의 선박은 아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나중에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된다면 멋진 미래의 선박을 한번 설계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